안녕하십니까. 어려운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쉽게 해설해드리는 오정근의 쏙쏙 경제. 이 시간은 어려운 경제 이슈에 관해서 심층분석해드리는 시사 경제 시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홍 부총리가 최근에 좀 정부 여당의 추경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추경을 편성해라고 하는 그런 압력에 관해서 상당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제 홍 부총리가 처음에는 이제 반발을 좀 하는 듯 하다가 다 꼬리를 내렸기 때문에 흔히 홍두삼이 혹은 홍백기란 그런 타이틀까지 붙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는 홍 부총리 드디어 홍두삼이 홍백기 타이틀을 뗄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그동안 홍 부총리를 홍두삼이 또는 홍백기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고리표가 붙게 된 데는 8,008대 8번 얘기했는데 모두 다 굴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 1월 달에 증권거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검토 0.05%포인트를 인하했습니다. 그다음에 3월 달에는 2019년 3월 달에는 신용카드 소득 공개 축소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당정청 협의회에서 백지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추경 검토를 안 한다고 했는데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들어서는 4월 달에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구로 가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에게 지급을 했고요.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차 재난지원금은 불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2차 재난지원금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에 와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재정 준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GDP 대비 국가 채무비를 60%를 한도로 하는 그야말로 실효성이 없는 맹탕 준칙을 도입함으로써 또 여당의 압력에 굴복을 했습니다. 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10억 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2019년과 20년에 걸쳐서 8번이나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결국은 굴복하고 마는 그런 8,008퇴의 모습을 보이면서 언론에서는 홍두삼이다 혹은 백기를 든다고 해도 홍백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금년 들어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금년 들어서는 이제 우선 저번 달에 자영업자 손실 보상제와 보상제 법제와 관련해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또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전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모두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걸 홍 부총리가 8.8패를 하다가 이번에 홍 부총리의 반란이라고 봐야 되느냐 하는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 일단은 홍 부총리가 지난 2월 2일 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낙연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동시에 해야 한다. 작년에 4번이나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지만 선별 지원은 선별 지원, 보편 지원이면 보편 지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4월 7일 보선을 의식했는지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홍 부총리는 재정 운용은 다다익선보다는 적재적소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기본이다라는 그런 반발을 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꼭 필요한데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5일 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는 행정부 국회는 두 수레바퀴다, 국회가 너무 크면 똑바로 못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입법부가 행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관해서
우회적으로 비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이게 입법부라고 하는 것이 너무 크면 정말 안 됩니다. 본래 이제 입법부란 것이 처음 생기게 된 것이 인제 그 1680년대 후반에 영국의 존 로크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 명예혁명이 일어나고 하면서 그야말로 천부 인권설을 주장하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사람들은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두 다 개별적인 그런 천부 인권을 어 입법 저 정책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의원을 선출해서 의회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한다. 이렇게 인제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걸 집행하는 것을 행정부라고 했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존 로크의 그 중요한 얘기 중 하나가, 의회는, 그러니까 의회의 중요한 역할은 모든 국민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지키는 그런 권리를 다 실제로 행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국민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을 뽑아서 그 전문가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위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국회는 입법부는 위임된 권한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국민들이 위임한 국민의 생명권, 재산권, 자유권을 위배하는 입법을 하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저항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인제 우리 지금 현재 입법부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인제 항상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 때문에 인제 쭉 그 군주정이 유지되어 오다가 민주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입법부가 등장했는데, 그 입법부의 그 본래 기원과 정신이 국민의 국민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천부 인권,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그 자유에 관한 그 권한을 국민을 대리해서 법을 만들고 즉 해 달라는 것을 국회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위임 권한 범위 내에서 입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임된 범위, 그러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법안들을 만들면 그것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국민이 저항해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제 유명한 존 로크의 통치론에서 나와 있습니다. 존 로크의 통치론은 1689 년에 발간되었는데 그것이 오늘날 세계 민주주의의 기본, 그야말로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도 바로 거기에 기초해서 쓰여졌습니다. 얼마나 미국 헌법이 존 로크의 그 통치론에 근거했느냐면은, 심지어는 미국의 헌법은 존 로크 통치론을 어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제 근데 최근에 인제 우리나라 보면 너무 입법부가 그야말로 거대 여당이 된 이후에 거대 여당의 힘을 가지고 무소불위로 그냥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입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법부의 본래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뭐 이번에 인제 홍 부총리도 너무 그렇게 입법부가 좌지우지하면서 행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번에 얘기한 것이에요. 뭐 우리 홍남기 부총리가 그런 존 로크의 깊은 그 사상들을 이해하고 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문덕이 홍남기 부총리의 "국회가 너무 크면은 똑바로 못 간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읽었던 존 로크의 통치론 생각이 났습니다. 또 한 가지 인제 그날 6 월 같은 날에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재정 건전성을 살펴야 하는 재정 당국의 시각을 존중해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당국의 시각은 거의 무시한 채 막 그냥 "추경을 편성해 달라." 이렇게 압박만 가하고 있거든요. 보편 지원도 하고 선별 지원도 할 테니까 그만한 돈을 만들어 내라, 뭐 그런 얘기죠. 그러나 홍남기 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살펴야 하는 재정 당국의 시각을 존중해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다른 나라에서는 재정 당국이라고 하는 데가 거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준칙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근데 인제 뭐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가 채무지만
국가 채무보다 폭이 넓은 광범위한 부채를 포함하는 국가 부채 GDP의 GDP에 대한 비율로 60% 이내가 대부분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정부라든지 입법부가 재정 지출을 결의하고 또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통제법, 버젯 컨트롤 액트라는 게 있어가지고 일정 수준의 국가 부채 비율이 GDP에 대한 국가 부채 비율이 100%를 넘으면 상하 양원의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돼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재정 당국의 독립성이 굉장히 존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민주국가로 갈수록 특수한 기능들을 행사하는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독립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뭐 중앙은행 독립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완벽한 독립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한국의 중앙은행으로서 그야말로 그동안에는 과거에는 재정경제원 장관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장을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한은 총재가 의장을 하면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고요. 또 검찰도 최근에 뭐 큰 이슈가 된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라면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독립성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 뭐 그래서 이제 뭐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는 당연히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고요.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존 로크가 이제 입법부 행정부를 이제 독립성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립이 되었지만 한 100여 년 뒤에 프랑스의 몽테스퀴에가 법의 정신을 발견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까지도 이제 포함된 상권 분립이 정립이 되었습니다. 입법부는 이제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법을 제정하고 그 법을 행정부가 집행을 하고 그 집행된 것을 최종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위법한지를 따지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에 대해서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따지는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로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굉장히 이 상권 분립 자체가 굉장히 훼손되고 있는 최근에 뭐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크게 대두가 되면서 고발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보는 것처럼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과도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총리가 재정당국의 시각을 존중해달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4일 날에는 주택 관련 정책 당정 협의회에서 불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정 협의회라는 게 여당의 경우에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언제나 정책을 수립하는 입법부와 그다음에 중요한 정책은 행정부의 수장이 언제나 같이 참여하는 당정 협의회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골격이 이제 준비되는 것인데 더구나 경제부총리 다른 일반 장관도 아니고 부총리가 불참했다는 건 굉장히 정말 물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신상 문제로 인해서 불참할 수도 있겠지만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부총리 외에도 1차관이 지난번에 손실보상제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가 압박을 가하니까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한 나라는 없다라고 이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 발언이 나오자 정세균 총리는 계획에 저항하는 것이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뭐 도대체 어느 도단이죠. 재정을 건전하게 지켜야 하는 그런 책임을 부여받은 재정당국이 손실보상제가 법제화한 나라가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본인이 정책 브랜드로 내세웠던 손실보상제가 법제화한 나라가 없다고 한다고 해서 이것을 계획 주황 세력이니 혹은 기재부가 대한민국이 기재부의 나라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정말 정 총리의 그 국정에 대한 인식이나 인식 수준을 가늠케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자 뭐 그냥 여당에서는 지금 막 격양된 발언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당은 요즘 행태를 보면은 뭐 그냥 요즘 뭐 흔히들 문바 혹은 대껴문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냥 충진들의 집합소라고 하면 좀 심한 표현이고요. 아무튼 뭐 너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그냥 다들 그냥 나서서 발언합니다. 뭐 최고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뭐 일반 지금 뭐 초선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인제 어 당 최고회의에서 이낙연 대표는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다." 그러죠. 당연히 국민이지만은 그 국민을 미래에도 안정되게 재정 위기 없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재정 당국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인제 또 서른도 당 최고회의에서 서민의 피눈물을 외면하고 꼭 외면하 하고 있으니 "국간직이 자격이 없다. 물러나야 한다." 심지어는 이렇게 물러나야 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서민의 피눈물을 누가 외면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서민의 피눈물 때문에 재정 위기가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재정을 펑펑 쓰다가 재정 위기가 오면 그리스를 봤지 않습니까? 그리스, 이태리 뭐 이런 데를 봤죠. 정부에 돈이 없으면 병원을 못 갑니다. 약국이 없습니다. 약국을 못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2011년 재정 위기가 발발하자 정말 약국에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사회간접 자본이 안 돌아가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게 서민의 피눈물이죠. 심지어는 이제 월급을 못 주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다른 나라로 그냥 이민을 가버리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또 우원식 의원이라는 사람은 또 당 최고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홍보총리는 "문재인 정부 사람임을 망각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부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재정 당국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는 거죠. 누구의 사람이다. 누구 정부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 자체가 너무 정치적인 그야말로 정말 팬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뭐 "위기에서는 발상의 전환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 대담한 결단, 발상의 전환 뭐 말은 좋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대담한 결단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홍익표 정책의장도 이제 "국가가 국민을 대신해서 빚을 져야 할 시기다." 인별적 국가는 엄청 빚을 지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국민을 대신해서 빚을 좀 져야 한다 할 시기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국가가 빚을 많이 지면 국민은 빚을 안 져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국가는 뭐 빚을 막 아무리 많이 져도 큰 문제가 없다. 국민만 돈을 그냥 찍어 주면 좋다. 이런 최근에 나오고 있는 MMT라고 해 가지고 현대화폐이론이라고 통화이론 그래서 아주 잘못된 거죠. 정부 중앙은행 독립성을 완전히 없애 버리고 정부가 돈을 찍어내면 정부가 재정을 국채를 발행하면은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서 국채를 인수해서 국민에게 주면 된다. 뭐 이런 엄청난 나중에 파국을 초래할 그런 발언들을 하는 일부 인제 좌파학자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그대로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김종민 의원은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곳간 못지않게 국민의 곳간도 생각해 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최근에 학교에서 검증도 되지 않은 국가는 빚을 많이 져도 괜찮고 국가의 채무는 아무리 많아도 괜찮고 부채는 아무리 많아도 괜찮은데 국민만 빚이 없으면 된다. 돈을 찍어서 국민에게 주면 된다. 뭐 이런 그야말로 파퓰리즘의 극단으로 가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훈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의 전쟁 상황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되 선별 지원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 하자 그런 얘기죠. 재정의 곳간 사정을 생각하면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미래 세대의 재정 위기를 겪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운용하자. 그런 얘기죠. 그 그러자 인제 기획재정부 2 차관이 악의 입이라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악의 입. 국가 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한 번 지출하면 거둬들이기가 힘들죠. 한 번 예컨대 기초연금을 줬습니다. 근데 주던 기초연금을 거둬들이기 힘들죠. 한 번 주는 걸 거둬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지출은 증가하는데 경제는 추락하면 세금이 덜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출과 세입이 차이가 계속 벌어져서 악의 입처럼 된다는 거죠. 그 악의 입을 일본의 악의 입을 상기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악의 입을 제가 여기 자세하게 읽을 필요도 없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세출은 1990년에 69조 엔이었는데 지금 101조 엔으로 2019년에 증가했는데 세입은 말이죠. 1990년에 60조 엔인데 지금도 62조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계속 요게 이제 세입이 줄어든 요 기간이 뭐냐면 잃어버린 20년이에요.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세금이 안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재정 적자가 늘면서 국가 부채가 기하급수로 증가한 시기죠. 이게 악의 입이에요. 악의 입처럼 되면은 결과적으로 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파괴되면서 재정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의 경우는 다행히 인제 이렇게 되더라도 그래서 인제 일본의 경우는 일본이 엔화가 기축통화입니다. 세계 기축통화라고 해서 세계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통화거든요. 이것이 가장 많이 통용되는 게 미국의 US 달러고 두 번째가 유로화입니다. 유로는 전체 통용이 되니까. 그다음에 엔화가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기초통화국에서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납니다. 날 경우에 국채를 발행하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사 가지고 갑니다. 일본은 특히 인제 그 일본 엔은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많이 사 가지고 가죠. 그래서 이걸 메꿀 수가 있고 또 일본은 또 국민들이 또 국채를 많이 삽니다. 일본 국민들은 정말 흔히들 많이 얘기합니다만 일본 국민들은 정말 선진국답지 않게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일본을 우리가 뭐 가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집도 아주 자그만하고요. 모든 걸 다 전략하고 근검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삽니다. 노후를 위해서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 현재 이렇게 재정 규제가 나와도 문제가 크지는 않지만 국가 위기는 재정 위기는 발생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재정 정책을 쓸 수가 없어요. 재정 경기가 안 좋은데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이 안 들어올 정도 됐는데도 재정 정책을 쓰지를 못해서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이 회복이 안 됩니다. 제가 요거 좀 복잡한 그래프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래프를 제가 하나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인제 1992년부터 일본이 92년부터 잃어버린 20년에 2011년까지를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때 인제 보면 성장률이 인제 요게 파란색인데요, 성장률. 성장률이 1992년에 0.8%까지 떨어졌고요. 93년에 0.2%까지 떨어졌습니다, 성장률이. 성장률이 급락을 하면서 이때 회복이 안 되면서 20년 동안 회복이 안 되면서 요거는 인제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너무 크게 폭락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거의 6%까지 폭락했다가 기저효과로 반등한 것이고요. 전체 성장률이 거의 이 정도 성장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 기간 동안에 평균 성장률이 0.77% 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엄청난 디플레이션이 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0.1%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20년. 이때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성장률이 0.77% 밖에 안 되고 인플레이션율이 0.1% 밖에 안 되게끔 일자리가 없어서 다시 부모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서 산다고 해서 캥거루족이라고 그러고요. 그 말로 잃어버린 20년 동안에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은 평생을 그냥 별다른 변변한 독립적인 경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일본 사회가 전체 제가 일본을 그때 제가 뭐 여러 가지 학회에 세미나 참여 이런 것 때문에 거의 매년 갔었는데 청년들이 다들 그냥 기가 죽어 있어요. 활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입니다. 20년인데 인제 요 잃어버린 20년을 이 왜 왔느냐 하는 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첫 번째로 가장 큰 것이 인제 1985년에 플라자 합의입니다. 플라자 합의. 그다음에 자산 버블인데 플라자 합의는 그 당시 일본이 1980년대 중반에 엄청난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경상 흑자를 내고 있었는데 경상수지 흑자를 내 가지고 그야말로 일본이 그 당시에 나오던 책 중에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 일본이 미국을 이기나, 미국을 앞서. 지금 중국이 마치 언제 미국을 앞서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당시에 80년대 후반은 언제 일본이 미국을 앞서나 이것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또 좀 우스꽝스러운 책이 하나 나왔었는데 일본은 미국을 이기고 한국은 일본을 이긴다 뭐 그런 책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어쨌거나 뭐 그랬었는데 일본이 엄청나게 많이 내는 흑자를 가지고 미국의 예컨대 뭐 콜롬비아 영화사라든지 뉴욕의 맨하탄에 그야말로 엄청난 그 고층 빌딩이라든지 이런 그 한마디로 미국의 심장을 막 사들였습니다. 사들이자 미국이란 나라가 자존심이 엄청 상했죠.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엔 G5였거든요. G5. 1985년에 G5가 인제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그다음에 일본이죠. 그래서 인제 영국하고 미국은 굉장히 친하잖아요.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였어요. 독일하고 프랑스. 유럽의 인제 우방 국가죠. 근데 일본 하나만 한마디로 영어 잘 못 쓰는 아시아 국가예요. 그래서 인제 그 이미 1985년 8월 15일 날 플라자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 그 모퉁이에 있는 고색창에 난 오래된 그 플라자 호텔에서 G5 회담을 하는데 재무장관 회담을 합니다. 하는데 거기서 이미 벌써 미국이 영국이나 독일하고 프랑스 재무장관들하고 합의를 대충 봐두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기구만장하게 이렇게 나대는 거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인제 협의한 끝에 그냥 간단하다. 일본의 엔화를 고평가시키면 된다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인제 만약에 그 예컨대 한 $1당 300엔을 할 때 300엔 가지고 미국의 어떤 물건을 자산을 샀다고 합시다. 그래서 뭐 그 300엔 가격이 올라서 한 400엔까지 됐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인제 엔화를 강세로 가져가 가지고 $1당 100엔 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아까 $1당 300엔 가지고 가서 미국에 샀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450엔 됐다고 합시다 간단하게. 그럼 450엔 됐으면은 미국에서 바꿀 수 있는 돈은 $1.5예요. 미국의 그 산 자산을 팔면은 $1.5를 받겠죠, 미국 돈으로. 근데 환율이 100엔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본으로 가져오면 150엔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져갈 때는 300엔을 가져갔는데 거기서 자산 가격이 올라서 팔아도 일본 엔화로 바꿔서 가져오면 일본에 150엔 밖에 안 돼 가지고 가져갈 때 300엔을 빌린 돈을 갚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플라자 합의의 엄청난 그 숨어 있는 그야말로 무서운 칼날이었는데 그래서 미국에 인제 자산을 돈을 벌어서 투자도 했지만 많은 경우에 일본 그 미국 디벨로퍼들이라고 그러죠.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일본 은행에 돈을 빌려 가지고 미국에 많이 인제 자산을 구입했죠. 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손해가 절반 이상으로 그냥 뚝 떨어지면서 손해가 나면서 일본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들이 거의 그냥 부도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냥 흑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 1986년에 경상수지 흑자 날 때처럼 날 때만 집값이 많이 오르고 그랬죠. 일본에 자산버블이 생겼습니다. 자산버블. 이 자산버블도 어 그런 일이 발생하면서 자산버블이 붕괴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일본 경 이 두 가지가 가장 일본의 잃어버린 20 년을 가져온 중요한 원인이었는데 그러자 인제 일본에서 인제 금융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하면서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기업에까지 대출도 못 해 주면서 일본 경제가 추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가 여기 참고로 제가 하나 표시해 뒀는데 환율이 얼마나 떨어졌느냐. 플라자 회담 할 무렵에 대체 요쪽 축인데요. 250엔대까지 $1당 250엔대 가던 것이 100엔대 밑에까지 떨어졌습니다. 100엔대 밑에까지. 그러니까 뭐 환율이 250엔대에서 100엔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엄청나게 일본 엔화가 절상이 된 거죠. 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일본 수출도 안 되고 경상수지도 줄어들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 디벨로퍼들이 해외에 투자한 돈을 일본에서 은행에 갚으려고 갖고 오니까 해외에 투자한 거 물건 가격이 좀 올랐다고 자산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가져오니까 빌려
투자할 때 돈의 절반밖에 안 돼서 갚지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250엔대에서 100엔대까지 100엔대 밑에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인제 경제가 완전히 인제 붕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붕괴되면서. 그래서 인제 그때 일본이 이런 플라자 회담의 결과, 일본 경제가 결과, 그다음에 인제 또 그때 경상도 흑자를 크게 내면서 GDP 한 4% 이상을 내면서 들어온 돈들 때문에 생겼던 자산 버블이 또 붕괴하면서 일본 경제가 침체를 하게 됐는데요. 얼마나 침체했느냐? 바로 92년도에 0.8%까지 성장률이 떨어졌고요. 93년도에는 0.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성장률이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일본에서 정권이 교체가 됐어요. 일본은 자유민주당이 계속 집권해 오고 있었는데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1993년에 무소속이 집권하게 되었고요. 그거를 이어받아서 사회민주당이 또 4년, 5년, 6년을 집권했습니다. 4년 동안 93년부터 96년까지 4년 동안 좌파 정당이 집권하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자 엄청난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했습니다. 또 이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 규제 개혁 같은 것보다는 손쉽게 재정 지출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복지 지출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적자는 더 늘어갔습니다. 이게 국가 부채인데 국가 부채가 92년에 GDP 대비 73.7%였는데 거의 끝날 무렵에 이게 기하급수로 증가해 가지고 끝날 무렵에 2012년에 잃어버린 20년 끝날 무렵에 237%까지 올라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부채 비율이죠. 이렇게 기하급수로 증가했는데 이게 가장 큰 것이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를 했고요. 방법이 없죠. 경기가 계속 이제 소비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니까. 그런데 이때 증가시킨 복지 지출이 4년 동안 좌파 정권이 늘려놓았던 복지 지출을 자유민주당이 집권한 뒤에도 줄이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큰 문제인데 아까 앞에서 인제 기획재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차관이 얘기한 것처럼 재정 지출을 한 번 늘리면 불가역성입니다. 우리가 예컨대 고용 급여라든지 실업급여, 그다음에 무슨 복지주 같은 거 이런 걸 주었다가 안 줄 수가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민주당이 집권했는데도 그걸 줄이지를 못해 가지고 국가 부채는 계속 증가합니다. 이게 계속 증가해서 이게 말이죠. 이걸 줄이려고 하면은 표가 안 나와서 잘못하면 정권을 잃을 것 같으니까 자민당도 계속 이거를 유지하면서 일본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국가 부채 비율이 73%대에서 24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본은 완벽하게 그냥 잃어버린 20년.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을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이제 민간 소비, 그다음 투자, 정부 지출인데 정부 지출은 할 여력이 없어요. 정부 재정의 예산의 거의 1/3 1이 넘는 돈을 복지나 이자 지출에 나가야 돼서 나머지는 이제 경상 지출에 나가야죠. 고정 비용 같은 거, 공무원 연금에 월급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등등 나가야 되고 또 사회간접자본도 운용하려 나가야 되고 재정 정책을 경제 성장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민간 소비가 또 안 늘어나죠. 왜? 일본인들은 굉장히 경제가 어려우고 디플레이션이 오니까 0.1%의 디플레이션이 오니까 굉장히 근금 전략합니다. 또 일자리가 없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다 전략을 해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거죠. 그다음에 기업들도 0.1%밖에 물가가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재를 구입해서 물건을 생산해서 팔 때 이 값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수익이 크게 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도 많이 안 하고 소비도 근금 전략 위축되고 그다음에 정부 지출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잃어버린 20년을 갔습니다. 이 잃어버린 20년을 해결한 사람이 완벽하게 해결은 못했습니다만 아베입니다. 아베가 2012년 12월에 집권해 가지고요. 2013년부터 강도 높은 아베노믹스라는 걸 실시했는데 2019년까지는 잘 했습니다.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경제가 폭락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폭락하면서 정권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가 진정한 아베노믹스
기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코로나 오기 전이죠. 그때 성장률 평균이 1.04%, 인플레이션이 0.8%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0.1%에서부터 0.8%까지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성장률도 크게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0.77에서 1.04로 올라갔다는 것 때문에 아베노믹스는 2013년부터 19년까지 비교적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추락을 해서 미국의 트럼프도 2019년까지 123개월의 최장 호황을 기록하고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이제 아베가 들어서서 일본의 최장 호황이라는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에 역시 코로나의 그 타격의 파장은 이기지 못하고 정권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 아니고 1979년에 2차 5.1 충격 때문에 79년에 영국에서도 노동당에서 보수당으로 대체로 정권이 바뀌었고, 1981년에는 미국에서도 그 당시에 레이건이 카트를 이기고 정권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게 경제가 가장 중요해요. 경제가 무너지면은 정권 교체가 된다는 게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이 미국의 플라자 합의, 85년의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으로 거의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거든요. 다른 자산버블도 있고, 자산버블 붕괴도 있고 많이 있지만, 거기 때문에 일본이 승승장구하다가 미국의 위력을 알게 된 거죠.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베가 집권하자마자 한 것이, 아베가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트럼프의 백악관도 들어가기 전에 트럼프의 사저에 뉴욕 15번가에 있는 그 트럼프 타워에 있는 트럼프 사저에,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게 골프예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골프를 쳐요.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좋은 골프 드라이브를 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서 축하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면서 일본에 돌아와서 의회에 보고하기를,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의 일본의 통화 정책에 관해서, 통화 환율 정책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라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에 보이냐면, 이게 환율인데,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계속 절상이 되다가 환율이 올라갔다는 건 일본의 수출이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겠죠. 일본 성장률이 회복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베라는 사람이 대단히 아주 대단한 외교가입니다. 아베 트럼프가 좋아하는 그런 것들을 다 만족시켜주면서 일본이 얻어낼 걸 다 얻어낸 거죠. 그래서 아베 재임 기간 중에 일본의 최장 호황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고, 여기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이 더 증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 부채 비율이 하락까지는 못했습니다. 하락까지는 못했지만 워낙 높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하는 속도를 멈추었습니다. 이금에도 엄청난 업적이죠. 증가하는 속도를 멈추고 인플레이션율을 0.8%까지 끌어올리고, 이게 인플레이션은 너무 낮아도 디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고, 너무 높아도 인플레이션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적정한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2.0%가 적합하다 해서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목표가 뭐냐, 물가 상승률을 2%에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렇게 디플레이션이 되면 경제가 완전히 붕괴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보다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더 위험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밥상 물가,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이제 그 AI 조류 독감 때문에 닭을 많이 살처분하는 바람에 밥상 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지금 성장률이 낮아져서 또 한국도 디플레이션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악의입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악의입이 바로 이렇게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하면서 초저성장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면서 한 세대가 완전히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잃어버린 20년이 된 겁니다. 저는 걱정이, 우리나라가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런 세대에 지금 코로나도 겹친 데다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정책, 친노 정책을 계속 강공으로 밀어붙이면서 지금 이 코로나 세대가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세대가 될까 봐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획재정부는 지금 현재 홍보총리도 그런 얘기를 한 것, 재정은 다렉슨 화수분이 아니다.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 재정당국 입장을 존중해달라고 하는가 하면 1차관도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한 나라는 없다. 2차관도 악의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오늘 제가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이걸 두 번 나누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 현재 그 경제시평, 주요한 경제 이슈를 좀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 경제시평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